4, 5년 안에 한국 영화는 끝난다. 한국 영화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저는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싱어롱 상영으로 국내에서 최초 진행된다 그래요. 근데 싱어롱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다가 기생충에 이어서 혹시 오스카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한국 영화가 해외 팬들을 사로잡게 된 이유 이런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그 비밀을 알면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 결정적 그 순간 변곡점의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 항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됐는데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라면 이거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캐대원 보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고학 전공자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조금 집중해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디테일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았는데 캐대원이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모든 영화 콘텐츠 중에 시청 뷰수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바로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관람하는 싱어롱 상영으로 국내에서 최초 진행된다 그래요. 근데 싱어롱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한국 영화는 언제부터 세계를 사로잡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그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못 보던 인형 하나 있잖아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북입니다. 이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부산시와 함께 오늘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여곡의 다음 두 번째 이야기부터 내 안에 모든 것 간신 허스토리, 그리고 최근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파과의 감독 민규동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영화 현장에서 시네필들과 관계자들이 믿고 보는 영화 전문가 이화정 기자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네.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K 콘텐츠, 뭐 K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자부심이 좀 생겼거든요. 네.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그 캐대언은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작품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서 당연히 만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근데 그 어떤 해외 자본에 의해서 한국의 고유한 어떤 콘텐츠들이 작품화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 자본으로 만들었다라는 점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캐대언 보면 너무 한국적인 문화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들 때 그렇게 한국의 무덤을 많이 갔다고요. 무덤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맞아요. 거죠. 그럴 정도로 사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크기로 파이로 키워서 만들자고 한 거는 소니 사장이었어요. 감독이 이제 그 작게 훨씬 더 다크하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아니야,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크게 만들어서 전 세계 어떤 글로벌한 그런 그 관객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거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던 걸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파이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보이는 건 거죠. 그 캐대언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화를 글로벌 관객들을 잡기 위한 어떤 그 어필하는 지점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만났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약간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건 거죠. 지금 이제 알려진 감독들이나 작품들은 그런 것들을 자신 있고 대범하고 대담하게 펼쳤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던 게 아닐까, 맥락적으로. 캐대언은 그런 글로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 한 30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세대 정도 쌓여있던 네. 시간의 흔적들이
그런 플랫폼하고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영화들도 해외 영화제든 혹은 해외 개봉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영화가 반영해주는 그 세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캐리온이라는 혹은 뭐 그 전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닌 어떤 작품들 속에서 이제 그게 막 융합된 채로 나왔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부산영화제 출발점이나 탄생하고 이런 맥락들이 같이 진화가 이렇게 잘 타이밍이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이번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다가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이어서 혹시 오스카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3개 부문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네네. 네, 나중에 써주세요. 박찬욱 감독님은 최신작이 항상 최고작이었어요. 볼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나날이 더 경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영화 또 박찬욱 감독 영화 인생에서 또 절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에 있어서는 낙관적이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해외에서 이제 그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의 그 작품은 이상하게도 한 번도 오스카에 간 적이 없다. 올해는 가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 걸 어쩔 네. 수가 없다.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가기 위해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이런 뭐 배급 관련해서 자본의 도움도 확실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쓰죠. 그렇죠. 제작비의 몇 배를 이렇게 오스카 프로모션. 왜 오스카 수상을 했을 때 그 기생충이 아니라 한국의 기생충이 수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수상이 결국에는 그 국가의 어떤 영화의 발전 정도를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영화 내지는 그 수상권에 오른 영화들이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거.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감독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국 영화가 해외 팬들을 사로잡게 된 이유? 이런 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네. 그 비밀을 알면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분석을 네. 뭐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경쟁률도 심하고 텐션과 스트레스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전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들이 지금 한국 영화에 엄청난 서사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소재와 서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런 사회들이 반영된 예술적 어떤 결과물을 보고 한국 사회가 또 다른 독특한 세계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캐대언에서 뭐 호작도의 작은 요소들이 예. 재밌는 캐릭터가 되는 것처럼 올드보이에서도 사실 장돌이 싸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런 거에 옆에서 무기가 보면. 돼? 이제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가 궁금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맥락으로 영화적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K 콘텐츠, K 영화의 독창성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콤비네이션 약간 피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감독들은 할리우드의 어떤 그 80년대 영화들을 보고 자란 시네키즈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유럽 영화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영화들과 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고 자란 건 거죠. 청년 시대에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할리우드적인 재미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영화적인 그러니까 아트한 어떤 기운까지 에너지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그리고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물들이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이 소비하던 게 한국에서는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결합된 상품이 나온 건 거죠. 갑자기 비빔밥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영화도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온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해볼 이야기는 K-pop 데몬 헌터스도 영화관에서 저희가 본 게 아니라 OTT를 통해서 보게 된 거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을 정말 많이 가던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저도 요새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OTT로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한국 영화한테 지금 위기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자, 아마 지금의 정말 변곡점이라는 판단은 영화라는 정의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를 법적 규정에서는 통신물 데이터니까. 네. 게다가 영화가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것만 영화라고 법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캐데어는 영화인가? 영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짧으니까. 그렇죠. 전 캐데언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건 영화고 엔드 크레딧이 중간중간 나와서 잘리는데 이어지는 건 시리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적 개념이 진화가 빨리 가서 이제 사실 거의 영상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제 맥락의 개념으로 진화가 빨리 가야 되는데 세로로 된 것도 영화인가?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영화인가? 그 사이에 영화가 먼지가 그 자기 정체를 못 찾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책이나 OTT는 중간에 내가 힘주면 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는 감독한테 멱살을 딱 잡히면 끝까지 한 프레임도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감독에게 제어당한 채 끝까지 끌려가는 장르의 집단 체험을 하는 유일한 장르였거든요. 저는 그걸 항상 목표로 만들었고. 그럼 저희 파와를 볼 때는 1초도 쉬지 않고 봐야겠네요. 근데 1초라도 무의식이 이렇게 튕겨나간다 그러면은 감독이 지는 거죠, 관객한테. 그래서 편집에서 한 프레임이라도 안 지려고 한 프레임을 느리냐 줄이냐로 그렇게까지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관객과 이렇게 밀당을 크게 할 수 있는 장르인데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4, 5년 안에 한국 영화는 끝난다. 영화는 지금 관객들이 내 장르고 내 문화고 내가 즐기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이 자의식들이 존재해서 관객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이거 내 거가 너무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객들이 영화 내 거라는 개념이 좀 희미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위기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사람들이 찾는 건 경험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건 저는 성수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동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관객들, 대중들은 가장 핫하고 힙한 거를 쫓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은 같은 비용과 같은 시간과 같은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걸 초이스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에서. 그런데 요즘은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OTT를 볼 때도 요즘은 그 MZ 세대들은 친구들끼리 어느 공간을 대여를 해서 모여서 그 OTT를 보는 놀이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소비를 하는 어떤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성수동 가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도 나의 즐거움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이 영화 콘텐츠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대중의 어떤 기호를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일까는 단순히 창작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 개봉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은 시기인 거죠, 지금. 이 새로운 신기술의 시대에 영화라고 하는 이 미디어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종의 기술적, 문화적 잔존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 사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림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다 글을 쓸 때 타이핑해서 쓰지만 여전히 손으로 쓰는 글씨 살아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과 너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카메라가 너무 커서 못 움직이고 스튜디오 영화밖에 못 찍었고 고다르가 그 요만한 카메라 들고 나와서 핸드헬드를 하니까 언어가 새롭게 탄생이 되고 캠코더가 나와서 모두가 찍게 되는 시기니까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위기다. 네. 그때 TV가 나왔을 때도 이미 위기다. 그래서 시네마스코프가 생긴 거예요. TV랑 다른 사이즈의 영화가 관객들 다시 맞아야 되니까. 지금 OTT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는데 AI가 또 나오잖아요. 사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면 늘 좋았던 적이 없죠.
부실하다. 내 몸이 좋았던 적이 없죠. 생명이 아직 잔존이 되고는 있지만 네. 위태롭다. 네. 이런 진단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K 콘텐츠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 시작이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세계 속에서 위상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부산영화제는 세계 6대 영화제라고. 제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네, 관객 규모나 상영하는 영화의 편수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부심을 가질 만한 큰 영화제인 거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회 때 갔을 때 정말 너무나 이 지금 30년간의 성장이 예견됐었던 거는 어떤 게스트가 와도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부산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인받고 환호하고 그냥 너무너무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외국 게스트들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요. 그래서 부산영화제가 너무너무 좋고 재밌고 난리가 나고 남포동 메어 터지니까. 네, 그 좁은 거리에. 그래서 그런 열기가 한국 관객들이 그렇게 국제적인 영화제 경험들을 늘 갈망해 왔고 열렬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GV 하면은 막 손이 끝나지 않고 그게 예술 영화든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그 분위기가 저는 지금 극장의 경험성과도 연결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서 그렇게 GV Q&A를 하던 관객들이 실제로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GV랑 비슷한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관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를 고심하던 영화사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GV 문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GV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요소로 생각하는데 관객의 눈높이가 세계적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홈페이지가 생기고 입소문이 아닌 손소문이 시작됐어요. 영화 평론의 힘도 엄청나게 세지고 관객의 비평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서 감독들이 너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질 않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 있으면 너무너무 무섭게 해부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감독들의 혹은 작가들의 무의식을 너무나 강제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입맛을 맞추려면. 근데 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미장센이나 상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분석해놓고 이랬던 콘텐츠들이 글로 되게 많이 봤었던 것 블로그에 같아요. 많이 썼었어요. 블로그 이런 네, 거에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약간 지금 약간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 한 명이 평론가로서 성장하는 네. 시기가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신의 21 평론가가 누가 있어도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평론가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교정해서 끌어올린 비평의 수준이 훨씬 압도적이야 이런 믿음이 스스로 있어요. 맞아요. 관객들의 자의식이 높아지고 맞아요. 동시에 어느 정도 실력도 높아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한 그런 맥락이 있다고 보여요. 이 30주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 영화계나 이런 문화 쪽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도 크고 준비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거기에 민규동 감독님이 개폐막 연출을 맡으셨어요? 네. 아니 어깨 부담이 선봉장에 이거 너무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잔존물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잔존물은 뺐는데 기자님 선봉장만. 네, 저는 사실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총 감독을 맡은 거고요. 부산영화제는 이미 자기 전통이 있고 자기 시스템이 있고 해서 급격한 어떤 개폐막의 변화는 있지 않을 텐데 처음으로 아마 그래도 폐막식이 더 주목을 받는. 그전에는 폐막작에서 비경쟁 수상작들이 다 미리 발표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시상식에서만 처음 볼 수 있으니까. 경쟁작을. 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스타일의 변화의 첫 출발점인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시즌 2가 시작되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저는 그런 축하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변곡점 한국 영화에 대해서 또 부산 국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현실의 순간순간이 바로바로 휘발되잖아요. 영화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얘기를. 네. 이렇게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이만한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는 예술 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은 어떤 관객을 얼마나 많이 볼까 생각하면 영화는 지금 위기고 점점 사실 사라질 수도 있는 잔존도 안 될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의 상업성 말고도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의 예술성은 저는 영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머릿속에 엉켜있는 뭐 많은 고민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말하면서 좀 더 정리가 되고 또 스스로 깨달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서 찾아나가야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명한 건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 소재들이 그냥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됐다라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시각이나 어떤 서사를 제공할지에 좀 더 집중을 하면 그 안에서 많은 창작진들도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연히 극장으로 관객들도 올 수 있다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변곡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변곡점은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변화의 순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 me down.